네, 3교시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 4번 주요 반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조금 생화학스러운 게 시작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혹시 뭐 대학교 때나 그 생화학을 배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화학 하면 여러 가지 대사 과정들을 배웁니다. 뭐 해당 과정, TCA, 베타산화, 요소회로 이런 것들을 배우시는데, 보통 제일 먼저 해당 과정부터 시작이 되고요. 해당 과정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다 보면 이런 식이에요. 해당 과정 1단계는 하면서 포도당이 포도당 6인산으로 바뀐다. 그래서 물질이 이렇게 바뀔 때 효소는 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뭐 쭉쭉쭉 계속 비슷한 패턴으로 나가면서 뭐 6단계에서는 뭐 이 물질이 이 물질로 바뀌는데, 효소명은 뭐, 필요한 주요소는 뭐, 이 반응의 종류는 뭐, 예를 들어 뭐 산화 뭐 이렇게 하고, 뭐 필요한 건 뭐 이런 식으로 매 단계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쭉 암기해가는 방식으로 생화학을 공부하게 되거든요. 아마 그렇게 배우셨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생화학을 공부할 때 어렵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생화학을 바로 그런 식으로 배우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선생님들 생화학은 알고 보면요, 사실 이런 대사 과정들은요, 여러 가지 생화학 반응들의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해당 과정이라는 것도 뭐 여기 보시는 뭐 이런 것들 중에 몇 가지가 조합되어서 해당 과정이 이루어지고요. TCA라고 하는 대사도 이런 여러 가지 반응들 중에 몇 가지가 조합되어서 이게 이루어지고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선생님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각각의 반응들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께서 생화학을 어떤 강의를 듣게 되었을 때 해당 과정부터 딱 배우시게 되면 어떤 느낌이냐면, 뭐 강사님께서 뭐 해당 과정 뭐 몇 단계는 글리세르 알데히드 3인산이 1,3,2인산 글리세르산으로 바뀌는, 이름부터 어렵죠, 그렇죠? 바뀌는데 이건 산화고, 효소는 무슨 탈수소 요소고, 조효소는 NAD 플러스고, 뭐는 뭐 이렇게 쭉 나르다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난 산화가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하면서 탁 막혀버리고, 그 다음 단계도 이건 뭔데?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하다 보면은요, 계속 막히는 겁니다. 이게 그 반응이 뭔지도 모르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그 반면에 이러한 하나하나의 반응들에 대해서 개념이 충실하게 잡혀 있는 분이 해당 과정에 대해서 배우면 어떤 느낌일까요? 되게 쉽게 느껴지겠죠. 왜냐하면 해당 과정이라는 게 결국 이러한 반응들이 몇 가지가 조합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화학을 설명할 때요, 해당 과정 시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대사 과정들을 배우시기 전에 산화가 뭔지, 인산화가 뭔지, 뭐 탈탄산이 뭔지, 이성질화가 뭔지라고 하는 각각의 생화학 반응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번 교시 뭐 다음 교시 정도 해가지고 뭐 3교시, 4교시 정도에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런데요,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하시려면 그 밑바탕에 수소, 탄소, 질소, 산소의 뭐 대표적인 성질이라든가 적어도 작용기의 이름 정도는 말할 수가 있어야 이걸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2교시에 요것들을 설명드리는 작업을 한 거고요. 뭐 한 3, 4교시 정도에 요것들을 쭉 설명드릴 것이고, 이따가 오후쯤 되면 저도 해당 과정 진도를 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저랑 같이 저의 전략으로 해당 과정을 배워보시면은요, 그 언제 들었던 해당 과정에 대한 설명보다 가장 쉽게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생님들 해당 과정 공부해 보신 분들 그 10가지 단계, 10단계짜리잖아요. 10단계 주르륵 암기하는 게 진짜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저는 어디까지 목표로 하고 있냐면, 제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100% 암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한 7, 80%까지는 암기까지 끝날 정도까지를 목표로 잡고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오후에 제 전략으로 해당 과정 설명을 들어보시면, 아, 이 방법이 진짜 훨씬 쉽구나, 이런 느낌을 조금 느끼시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네, 우리 그래서 여기 보시는 주요 반응들 중에서 첫 번째로 산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선생님들이 산화라고 하는 게요, 우리가 앞으로 배울 여러 가지 뭐 산화, 탈탄산 이런 것 중에 가장 어렵습니다. 산화가 가장 어려워요. 저도 그 대학교 때 생화학 할 때 산화라는 걸 개념 잡기가 너무 어려워서 엄청 고생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 지금 설명드릴 거는 저의 그 고생의 산물 같은 겁니다. 선생님께서 고생하지 않게 해드릴 거고요. 자, 제가 산화에 대해서 개념으로 들었던 것들이 저는 제일 처음에는 산화라고 하는 걸 누군가가 산소랑 결합하는 거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믿고 쭉 따라가다 보니까 자꾸 예외가 보여서 좀 답답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자, 어떤 예외 같은 것들이 보일 수가 있냐면, 선생님들 이거는 교재에 없어요. 뭐 그냥 한번 쓱 보시거나 뭐 난 저것도 필요해 그러시면 이거 뭐 적어야 될 수도 있고요. 한번 보셔도 되고요. 자, 산소랑 결합해야 산화라고 개념을 누가 저한테 말을 했거든요. 뭐 어느 책인지 뭐 교수님인지 이렇게 말을 했는데, 대학교 때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꾸 아닌 게 보여요. 그 아니었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선생님 쑥신산이 푸마르산으로 바뀌는 게 대표적인 산화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보시니까 어떤가요? 뭐 이런 원래 있던 것들을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산소랑 결합한 모습이 전혀 안 보이죠. 산소랑 결합하지 않았는데 산화래. 이건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식품학을 공부하다 보면 보이는 건데요. 미오글로빈이 옥시미오글로빈 될 때 산소랑 결합을 하거든요. 산소랑 결합을 해도 이건 또 산화가 아니야.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하는 게 산화다라고 배워서 그렇게 믿고 따라가는 저한테는 굉장히 뭐 답답했던 순간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 어떻게 된 거였냐면, 선생님들 옛날에 옛날 과학자분들은 뭔가 이런 반응을 처음 관찰했을 때 이게 꼭 산소랑 결합해야 되는 줄로 착각을 하셨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산소랑 결합하는 반응이네. 그래가지고 그 산소가 영어로 옥시즌이니까 명칭을 정할 때 옥시데이션이라고 정했고, 그거를 번역해서 산화라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약간 착각을 했지만 그렇게 믿고 산화라고 이름을 정한 거죠. 근데 나중에 훗날 나중에 과학자분들이 뭐 과학이 발전하고 더 연구를 해보니까 이 현상은 꼭 산소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산소랑 결합한다는 건 어찌 보면 오개념이었던 거죠. 오개념을 바탕으로 산화라는 명칭이 붙은 거예요. 그런데 훗날 과학자분들이 더 연구를 해서 발전된 과학으로 개념의 정정은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 과학계가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오개념을 바탕으로 어떤 명칭이 정해지더라도요, 개념 정정이 될지언정 명칭까지 바뀌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 예상에는 혹시 그런 뭐 산화라는 명칭이 벌써 수많은 논문들에서 벌써 사용된 말인데 그걸 일일이 다 고칠 수도 없다 보니까 뭐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해 봤는데, 이 과학계의 전통상 개념 정정이 이루어질지언정 명칭 수정은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자, 산화라고 하는 명칭은 알고 보면 이 산소와 결합한다라고 하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인데, 현재 개념 자체는 수정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용어가 여전히 산화여서 이 산화를 공부하는 후학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자꾸 이거 무슨 산소랑 관련이 있는 걸로 착각하게 만드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가 계속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생님들, 산소와 결합한다라고 하는 건 이 산화를 설명하기에 옛날에는 이렇게 믿어졌던 적도 있지만 이게 좋은 개념 설명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개념은 포기하고 다른 개념을 어디서 들어보니까 또 누군가는 산화를 수소를 잃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믿고 따라가다 보니까 또 수소를 잃어버렸는데 언제는 산화가 맞대, 또 언제는 산화가 아니래. 또 굉장히 오랜 기간 답답했던 시기를 보냈거든요. 그러면 뭐 수소를 잃는데 뭐 어떤 건 왜 산화고 어떤 건 아닌지, 그것도 제가 이제 많은 뭐 공부를 해보니까 그 공부한 결과를 제가 조금 뭐 작년에는 안 했던 얘기인데 좀 재밌게 설명드리려고요. 옛날에는 한번 얘기했던 적도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선생님들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요. 잠깐 동안은 우리 생화학을 배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어떤 재미난 이야기를 듣는다고 잠깐 하고 한번 들어봐 주세요. 자, 어느 마을에 샌디라고 하는 여자와 헨리라고 하는 남자가 살았어요. 둘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했고요. 샌디 1억, 뭐 하는지 아시겠죠? 헨리 1억씩을 준비해서 총 재산 2억을 만들어서 서로 공유하기로 했어요. 그랬는데 일단 재산 관리는 샌디가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재산이 신디 쪽으로 가깝게 이동해 있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뭐 행복한 러브스토리인 줄 알았는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어느 날 마을에 좀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헨리가 집을 나갔다는 거야. 그런데 헨리가 집을 나가는 방식을 제가 두 가지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헨리가 돈은 놔두고 헨리만 나가는 경우랑 헨리가 돈을 들고 집을 나간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봤을 때 선생님들 둘 중에 어느 게 더 신디네 집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느 게 더 대박 사건이죠? 돈을 들고 나간 거죠. 헨리가 돈을 놔두고 나가면은요 재산이 2억이나 있고 세상에 남자는 많은데 뭐 별 문제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헨리가 돈을 들고 나간 건 엄청 대박 사건입니다. 자, 이걸 또 더 대박 사건으로 봐야 되는 이유는 심지어 이 돈 관리를 누가 하고 있었죠? 신디가 하고 있었고, 어찌 보면 뭐 그냥 비유를 하자면 신디의 금고에 들어 있었을 수도 있는 그런 돈을 헨리가 그걸 어떻게 용케 꺼내서 들고 나간 겁니다.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대박 사건인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선생님들 다시 이제 뭐 이 이야기를 생화학으로 갖고 들어와서요. 이거 누구 말하는 걸까요? 탄소 말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수소 말하는 것이겠죠. 전자 두 개를 서로 공유하고 있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었는데 이 수소가 방출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 두 가지 방식으로 방출됩니다. 이 전자를 놔두고 수소만 나가는 경우, 전자를 가지고 나가는 경우. 제가 2교시에서 설명드렸었는데 이러한 식으로 방출되면 이거는 수소 양이온이 된다고. 전자가 없으니까 아까 설명드렸었죠. 그쵸?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방출되면 수소 음이온으로 방출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자, 선생님들 둘 다 방출을 봤을 때 공통적인 부분은 뭐냐면 수소가 나갔다는 거예요. 차이점은 전자를 가지고 갔냐 놔두고 갔냐의 차이점이죠. 이 둘 중에서 생화학자분들이 또는 화학자분들이 어느 것을 산화라고 부를까요? 대박사건. 이렇게 수소가 전자를 가지고 나간 경우만 산화로 봐줍니다. 선생님들 그러면요. 산화의 본질은 수소를 잃는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전자를 잃는 것이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산화의 본질은요. 전자를 잃는 게 산화의 본질이에요. 수소가 나가는 경우가 이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소가 방출되면 이건 산화라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수소가 전자를 가지고 나갔을 때만 우리가 산화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수소를 잃는 것이라는 말을 믿고 따라갔을 때 왜 어느 경우는 산화고 어느 경우는 산화가 아닌 것이 헷갈렸던 이유가 이게 전자를 가지고 나가느냐 놔두고 나가느냐 때문에 계속 헷갈렸던 것이기 때문에요. 선생님들 이 산화를 이해하실 때 본질적인 건 전자를 잃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화학 공부하실 때 누군가가 선생님들께 산화가 뭔가요? 라고 물어보시면 뭐라고 답하는 게 가장 충실한 거냐면 산화는 전자를 잃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가장 정확한 대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수소를 잃어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는 산화가 맞고 어떤 경우는 산화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자, 여기에 뭐 참고사항이 들어와 있는데요. 선생님들 여기 전기 음성도라는 말 시험에 안 나옵니다. 수소 음이온 시험에 안 나오는 말이니까요. 그냥 한번 쓱 보고 지나가신다고 공부하시고요. 산화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 탄소랑 수소 같은 게 결별할 때 이렇게 끊어져 갖고 수소가 돈을 들고 나갔을 때 이런 게 관찰되면 산화인 것이고 우리가 수소가 방출되었더라도 산화를 인정 안 해주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여기서 끊어져 가지고요. 수소가 전자를 놔두고 자기만 수소 양이온의 형태로 방출되었을 때는 산화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소를 잃어버린 것을 그 어떤 산화의 개념 정의를 이용하면 굉장히 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본질적인 건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수소 음이온 아까 설명드렸던 것 같고 선생님 전기 음성도라는 말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냥 오늘 보고 지나가세요. 제가 아까 둘 중에 누가 재산을 관리하기로 했다고 했냐면 탄소 쪽이라고 했었죠. 선생님들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더라도요.
탄소와 수소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전자를 당기는 힘이 조금 더 센 애가 있고 약한 애가 있어요.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거는. 그랬는데 수소는 대부분 약해서 이 옆에 있는 탄소나 산소 같은 게 좀 더 세기 때문에 보통 전자가 탄소나 산소 쪽으로 치우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치우쳐 있는 전자를 수소가 들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죠? 진짜 어려운 일이고, 그렇다 보니까 돈을 놔두고 나가는 건 별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화학자분들이 봤을 때 별일 아닌 거는 그냥 별일 아니고, 이렇게 대박 사건이 아닌 거죠. 그런데 이렇게 탄소나 산소 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전자를 얘가 들고 나갔네? 이건 정말 초대박 사건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만 산화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이죠. 요게 이제 산화라고 하는 것의 가장 정확한 개념 정의인데, 자, 여기 보시면 선생님들 요건 어디 써 있냐면은 우리 그 괄호 1번 산화의 개념 밑에 줄에 써 있어요. 생화학 탄단지 대사를 배우실 때 우리가 뭐 앞으로 포도당 대사, 뭐 해당 과정, 뭐 지방산 대사, 뭐 베타산화 이런 거 배우실 텐데, 거기를 계속 배우시는 동안에 산화라고 하는 거는요, 거의 보통 전자랑 수소를 함께 방출하기는 하더라. 근데 여기가 이런 식이죠. 이렇게 끊어져서 수소랑 전자가 수소 음이온 형태로 방출되는 걸 산화라고 하기는 하더라. 자, 그런데 선생님들 뭐 이건 참고 삼아 말씀드리는 건데요. 자, 혹시 본질이 전자를 잃는 거면 수소는 놔두고 전자만 사라지는 경우도 있나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전자만 사라지는 경우는 없고요. 보통 전자를 잃는 게 본질이기는 한데, 그 산화의 개념정의 핵심이긴 한데, 전자를 잃는 게 핵심이긴 한데, 그렇다고 전자만 잃어버리는 경우는 저는 못 본 것 같고요. 보통 이 전자랑 수소가 같이 나갑니다. 같이. 그러니까 둘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 이 산화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의 이름을 정할 때 이 생화학자 분들이요, 글쎄요, 뭐 왜 그러셨는지, 전자는 좀 눈에 잘 안 띄고 수소가 눈에 더 잘 띄어서 그랬는지 어땠는지 이름을 정하실 때요, 얘를 기준으로 탈수소 효소라고 이름을 붙여버렸어. 제가 생각한 게 더 중요한 건 전자인데 탈수소 효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선생님들 이것도 하나 설명드릴게요. 뭐 아시는 분들 아실 텐데요. 우리가 말하는 D가 영어로 이거인 경우가 있고 이거인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는 제거를 뜻하고 요거는 두를 뜻합니다. 근데 가끔 뭐 어떤 책들을 보면 얘는 D, 얘는 다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있긴 있는데, 우리 고급 영양학 책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모든 책들이요, 둘 다 D로 발음하는 경우가 많아서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명칭을 보셨을 때 D를 접하시면 그게 제거를 의미하는지 두를 의미하는지는 구분해 가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 지금은 당연히 탈이니까 제거를 뜻하겠고요. 하이드로게나제가 있는데 보통 효소들이 끝에 아제 이런 식으로 많이 붙어요. 그러면 하이드로게가 뭔가, 선생님들 수소가 영어로 하이드로젠이니까요, 탈수소를 뜻하는 게 디하이드로게나제가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영어 이름이 이거였고 한국말로 번역을 탈수소효소라고 한 것이죠. 그런데 이름이 이렇다 보니 어떤 책이나 뭐 어떤 선생님들, 어떤 강사분들께서 효소의 이름이 이렇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줄 착각을 하셔가지고 산화의 개념 정의를 할 때 수소를 잃어버리는 거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수소를 잃어버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질이 아니에요. 헨리가 집 나간 건 중요하지 않아. 걔가 돈을 가지고 나갔는지 안 가지고 나갔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산화의 핵심은 전자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만약에 저한테 이 효소의 이름을 정해봐라 라고 했다면 저는요, 전자를 강조해서 탈전자효소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름을 정하는 건 아니니까. 영어로는 뭐 디 일렉트로나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제 생각일 뿐이고요. 현재 디하이드로게나제라고 되어 있으니까 선생님들께서는 착각만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효소 이름이 그럴지언정 본질은 수소를 잃는 게 아니고 전자를 잃어버리는 게 본질이다. 수소라고 생각하면 자꾸 혼란이 온다. 그렇게 알아주시고요. 자, 괄호 2번에 오셔가지고 네, 뭐 산화 여부의 인식법, 산화가 남기는 흔적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는데, 선생님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할 일은 뭐냐면, 뭐 시험에 나오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이렇게 많이 나오죠. 뭐 숙신산이 푸마르산으로 바뀌었다.
이게 무슨 반응이냐? 뭐 우리가 이제 산화다라고 하거나, 관여하는 효소는 그러면 효소 이름, 뭐 조효소는 그러면 뭐 예를 들어 NAD 플러스나 FAD 이런 걸 쓰시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자, 그런 모든 훈련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뭐 숙신산이 푸마르산으로 바뀌는 게 이게 산화라는 걸 알아봐야 돼요.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선생님들 제가 산화라고 하는 거에 가장 충실한 개념 정의가 뭐라고 그랬냐면 전자를 잃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이름들을 봤을 때 얘가 얘로 바뀔 때 전자를 잃는 걸 관찰을 해야 산화인지 인식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숙신산과 푸마르산을 비교를 해보면은요. 자, 숙신산과 푸마르산을 비교를 해보면 제가 공통된 부분은 그냥 안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만 좀 그려볼게요. 조금 더 자세히 그리겠습니다. 좀 더 입체적으로. 자, 요게 숙신산의 가운데 부분이고요. 푸마르산은 뭐 이렇게 그릴 수 있겠어요? 자, 선생님들 우리 한번 진짜 전자를 잃었는지 세볼까요? 막대기 하나가 전자 2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막대기 수에서 차이가 나면 전자 수에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 공통된 부분을 안 그리고 차이가 나는 부분만 그렸습니다. 자, 세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 7개죠. 하나, 둘, 셋, 넷, 다 6개죠. 줄었죠. 산화가 된 거예요. 진짜 전자를 잃어버렸죠. 그쵸? 근데 선생님들 우리가 개념 정의에 충실하게 전자 수가 줄은 걸 통해서 산화다라는 걸 알아보려면 우리가 사전에 어떤 공부가 되어 있어야 되냐면 숙신산이 전자가 몇 개인지, 푸마르산이 전자가 몇 개인지를 알아야 개념을 이용해서 산화를 인식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물질마다 전자가 몇 개인지를 기억하는 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념은 개념대로 충실하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제가 앞으로 산화라는 걸 알아보시도록 만들어 드릴 때는요. 개념대로 전자의 수를 세라고 말씀은 잘 안 드릴 거고요. 제가 산화라는 걸 빠르게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꿀팁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거예요. 자, 산화 여부 인식법입니다. 산화가 남기는 흔적이라고 부제목에 달려 있는데요. 선생님들 공부를 하시다가 어떤 물질 안에 탄소 단일 결합이 있었는데 이것이 반응 후에 탄소 이중 결합으로 바뀌잖아요. 요 흔적을 보시면 그냥 자신 있게 산화됐다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이게 산화가 남기는 대표적인 흔적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시도를 해보시죠. 전자의 수를 세지 마시고요. 중간에 제가 네모칸을 쳐놓은 선생님들 숙신산 푸마르산 그림은 6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네, 뭐 또 안 그리셔도 될 것도 같은데요. 자, 지금 어디에 주목하시냐면 제가 네모칸을 쳐놓은 여기를 비교해 보세요. 탄소 단일 결합이었는데 탄소 이중 결합으로 바뀌었죠. 이걸 관찰하시면 전자 안 세시고 그냥 자신 있게 산화되었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우리 아까 전자수를 세보기도 했지만 안 세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단일 결합이 이중 결합으로 바뀌는 흔적을 보시면 산화다라고 하시면 돼요. 자, 연초니까 제가 기초가 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하나만 주의사항 말씀드리면요, 선생님들. 요걸 보시고 교수님 이거 혹시 이거 탄소 단일 결합이 아니라 수소랑 탄소의 단일 결합은 아닌가요?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자세히 그리면 이건데 제가 조금 더 이렇게 간략하게 얘네 둘을 옆에다가 써준 게 요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들 이거를 보시더라도 머릿속엔 얘가 떠오르면서 요거를 보시더라도 이게 탄소의 단일 결합이지 수소와 탄소의 결합은 아니라는 거를 또 인식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는 조금 기초긴 한데 그런 것도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사례 중에 네, 아실코에이가 에노일코에이로 바뀌는 거는 지방산 베타산화 가면 구경하실 수 있는데요. 요것도 똑같은 동그라미 1번 유형의 산화라고 말씀드렸죠. 한번 확인해 보러 갈까요? 자, 그림을 제가 준비해 왔는데 자, 여기 보시죠. 이게 아실코에이고요. 이게 트랜스는 일단 무시하세요. 에노일코에이고 이게 아실코에이인데 둘을 잘 비교해 보세요. 요 자리죠. 단일 결합이 이중 결합으로 바뀌었죠. 이거 보시자마자 전자의 개수 안 세도
너 산화됐구나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이게 산화가 남기는 흔적 1번 유형입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제가 뭐 몇 년간 강의를 하면서 그 대표적으로 받았던 질문들은 미리 그냥 답변을 드리고 지나가는데요. 제가 되게 의미 있는 뭐 괜찮은 질문 받아봤었어요. 자, 어떤 선생님께서 제가 이렇게 흔적을 남긴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교수님 비포랑 애프터를 비교했을 때 막대기 하나가 전자 2개를 의미하니까 전자 2개가 전자 4개로 오히려 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저는 그 질문 듣고 깜짝 놀랐는데 그렇게 궁금하실 수 있구나 생각했어요. 자, 전자가 늘었는데 전자가 줄어야 산화라면서 전자를 잃어버려야 산화라면서 오히려 늘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디서 온 착각이냐면 자, 이것도 답변을 위해서 뭔가 비유적인 이야기를 준비해 왔는데요. 자, 이렇게 보세요, 선생님들. 어떤 고참 형사랑 신참 형사랑 둘이 길을 걷고 있는데 우연히 금은방 앞을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금은방 앞을 보니까 되게 새벽 시간에 아직 주인이 출근할 시간도 아닌데 입구에 막 문이 열려 있고 입구에 뭔가 바닥에 반지가 떨어져 있어. 그래서 고참 형사가 그걸 딱 본 순간 저 금은방은 도둑이 된 것 같은데, 금은방이 털린 것 같은데, 금은방의 재산이 감소했을 것 같은데 라고 말을 했어요. 뭘 보고 말한 거냐면 그냥 입구만 잠깐 보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신참 형사가 이렇게 말을 해요. 선배님, 제가 어제도 요 앞을 지나갔는데 어제는 입구에 반지가 안 떨어져 있었다. 반지가 없던 자리에 반지가 생겼으니, 반지가 늘어났으니 오히려 이 금은방은 털린 게 아니라 재산이 증가한 게 아니냐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어디서 온 혼선인가요? 고참 형사의 말은 금은방 전체를 봤을 때 뭐 어디에 있던 주얼리가 털린지 모르겠지만 금은방 전체를 봤을 때 어딘가가 털렸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할 때 입구에서 반지가 떨어진 걸 보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도둑이 들었을 때 남기는 흔적 같은 걸 보고 전체적으로 털렸을 거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신참 형사가 착각해서 입구가 반지가 없던 게 생겼으니까 뭔가 재산이 늘었을 거라고 착각을 한 거죠. 이게 똑같은 현상인데요. 선생님들, 제가 숙신산이 푸마르산으로 될 때 산화가 되었다 전자를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만 보시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질 전체, 이거 전체 대 이거 전체를 비교했을 때 어딘가에서 전자가 줄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산화인 것이고요. 산화가 담기는 흔적은요, 마치 금은방의 입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입구만 봤을 때 요걸로 단일결합이 이중결합으로 바뀌는 흔적을 보시면 우리가 입구만 봐도 어디서 전자가 털린지까지 안 봐도 입구만 봐도 산화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전자가 늘었는데 라고 하는 것은 답변이 되신 것 같죠? 그런 겁니다. 이건 산화가 남기는 흔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유형입니다. 산화가 되었을 때 물질들이 남기는 또 다른 흔적 같은 건데요. 자, 히드록시기를 가졌던 물질이 알데히드기로 변하거나 알데히드기가 카르복실기로 변하는 것을 관찰하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 자신 있게 뭐 전자의 개수 안 세도 자신 있게 산화되었다 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자, 대표적인 사례를 같이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에탄올이라고 하는 이름 보시면 제가 아까 술에 들어있는 성분이라고 했는데 올자 보이시죠? 우리 아까 2교시 때 올이 보이면 히드록식이 들어있다고 말을 했고요. 알데히드라는 이름이 보이면 알데히드기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작용기가 히드록시기가 알데히드기로 바뀌었다는 걸 이름만 보고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에탄올과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히드로 바뀌었다는 이름을 보시면 히드록시기가 알데히드기로 바뀌었겠구나 라고 짐작하실 수 있고, 그것만 짐작이 되면 이건 산화인 겁니다. 그 다음에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물질은 알데히드기를 갖고 있는데 아세트산은요, 제가 아까 산자 보이면 무슨 기가 있다고 그랬죠? 아직은 암기가 안 되셨나요? 네, 산이 보이면 카복실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복습하실 때 그런 것 좀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만 보더라도 뭔가 알데히드기가 카복실기로 바뀌었다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알데히드기가 카복실기로 변하는 것이 관찰되면 이건 산화됐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아세트알데히드가 아세트산으로 바뀐 거는요, 산화된 겁니다. 자, 이게 동그라미 2번 유형인데, 자, 한 개의 사례를 더 살펴볼까요? 조금 이름이 어렵습니다.
글리세롤알데히드 3인산이 132인산 글리세산으로 바뀌는 것도 이것도 산화인데요. 이름을 보면서 특정 작용기가 뭐가 있나를 보신 다음에 산화가 맞는 체크해 볼 거예요. 이건 조금 어려운 게 선생님들 3인산이 132인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뭔가 인산기가 추가된 느낌이 있는데 지금은 그거에 주목하지 마시고요. 글리세롤알데히드와 글리세롤산을 보세요. 알데히드니까 알데히드기 있겠죠? 산이니까 카복실기 있겠죠? 제가 알데히드기가 카복실기로 바뀌는 건 산화라고 말씀드렸죠. 이거 산화 맞아요. 그 다음에 추가 필기 하나만 해드릴게요. 비타민 A 배우다 보면 나오는 건데요. 이 흐름이랑 똑같습니다. 자, 비타민 A 배우다 보면 레티놀이란 물질이 레티날로 변할 수 있고 레티날이 레티노산으로 바뀔 수 있다고 나오거든요. 자, 이러한 변화가 생화학 반응 중에 뭐라고요? 산화. 자, 이러한 변화도 산화입니다. 그래서 레티놀이 2번 산화되면 레티노산까지 갈 수 있어요. 이 마치 에탄올,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산하고 똑같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례 한 개 더 소개시켜 드렸고, 그 다음에 그 산화가 남기는 흔적, 세 번째 유형으로 갑니다. 선생님들 아마 굳이 해보실 필요는 없지만요. 아마도 해보면 레티놀의 구조 펼쳐놓고 레티날의 구조 펼쳐놓고 막대기수 세잖아요. 줄었을 거예요. 네, 근데 하실 필요는 없죠. 왜냐면 우리가 굳이 숫자 안 세도 작용기가 변하는 거 보면 산화라고 흔적을 남겨주니까. 자, 그리고 다음입니다. 네, 산화가 남기는 흔적 세 번째 유형인데요. 히드록시기가 케톤기로 바뀌는 걸 관찰하셔도 이거 산화구나 라고 알아보실 수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사례 글리세롤 3인산과 디히드록시아세톤 인산 비교해 볼게요. 롤 보니까 알코올 종류고 히드록식이 있다는 거 아실 수 있고 디히드록시아세톤이니까 톤자 보이니까요. 케톤기 있다는 거 알 수 있죠. 근데 제가 히드록시기가 케톤기로 바뀌는 변화를 보시면 산화라고 말씀하셔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산화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죠. 이름을 보고 이름에서 드러나는 어떤 특정 작용기가 뭐 있는지 보시고 그 작용기의 변화가 제가 남기는 흔적에 해당하면 산화라고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또 이름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제일 또 마지막 건데요. 선생님들 베타 히드록시 부티르산은요. 모르겠어요. 어려워 보여. 근데 적어도 우리가 무슨 작용기가 있을 걸로 예상할 수 있나요? 히드록시기가 있으니까 베타 히드록실이라는 말이 쓰였을 거 아닌가요? 그렇죠? 히드록식이 있어 보이죠? 이 아세토아세트산은 이름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이게 숙련되시면 나중에는 느껴지실 겁니다. 얘처럼 아세톤은 아니니까 우리가 적어도 톤 나와야 케톤을 딱 짐작할 수 있는데 톤이 아니고 이렇게 토가 보여도 케톤기가 있어요. 그래서 자, 아세토에서 케톤기를 느끼시고 아세토도 케톤기를 느끼셔야 돼요. 케톤기 느끼시고 히드록시에서 무슨 기? 히드록시기를 느끼시면 작용기의 변화가 히드록시기에서 케톤기로 바뀐 변화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물질 이름을 보시고 이름을 통해서 작용기를 예상하시고 작용기의 변화를 보시면서 아, 이건 동그라미 3번 유형의 산화구나. 이렇게 다가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부터 조금 어려워집니다. 그런데요. 이름만 갖고 해결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우리가 젖산이 피루부산으로 바뀌거나 이소시트르산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으로 바뀌거나 말산이 옥살알산 바뀌는 것도요. 대표적인 산화고 동그라미 3번 유형의 산화거든요. 근데 이름을 갖고 해결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보이는 이름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정보라고는 산자밖에 안 보입니다. 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요. 여기 나와 있는 6개의 물질이 모두 다 뭐는 갖고 있을까요? 공통적으로. 카르복실기는 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카르복실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선생님들 그래서요. 제가 알려드린 이런 유형별 정리, 동그라미 3번 유형 이런 걸 이용하시려면요. 젖산, 이소시트르산, 말산 같은 이런 물질의 이름을 외우실 때 젖산의 완벽한 구조식까지는 완벽히 입체적으로 못 그리시더라도 적어도 어느 정도는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냐면 이 젖산은 선생님들 어쨌거나 젖산은 산이니까 기본적으로 카복실기가 있을 거는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예상 가능합니다. 산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유형을 이용하시기 위해서 젖산이란 이름만 보면 아무 작용기도 얘를 빼고는 떠오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약간 암기로 해결해야 돼요, 선생님들. 젖산은요, 히드록시산의 일종이라는 거를 조금 외우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젖산은 이렇게, 요거는 암기로 해결합니다. 암기로. 자, 이렇게 카복실기가 있기 때문에 산이라고 부를 수 있고요. 히드록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히드록시산이라는 하는데 선생님들 요 필기는 요거 이 세 가지 물질 옆에쯤에다가 한번 해둬 보세요. 젖산, 이소시트르산, 말산 이렇게 묶어서 이 세 가지는 히드록시산 종류다. 얘네들은 일단 산이라고 부르는 것만큼 카복실기는 갖고 있다는 걸 이름만 봐도 예상할 수 있는데 우리가 암기로 히드록시기 또한 가지고 있는 히드록시산이라는 걸 요 정도는 암기로 해결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요 유형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들 피루브산, 알파케토글루타르산, 옥살라스산 요 세 가지 옆에 한 여기쯤에다가는 어떤 필기가 가능할까요? 자, 보니까 이거는 산이니까 기본적으로 얘도 카복실기는 가지고 있겠네요. 그 다음에 3번 유형이니까 이 물질은 케톤기도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냐면 너는 카복실기도 있으면서 동시에 케톤기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을 우리가 케톤기를 가진 산이다. 그래서 물질 종류상 케토산이라고 부르거든요. 케토산. 이렇게 생긴 걸 히드록시산, 이렇게 생긴 걸 케토산 이렇게 부르는데 요거를 이 우측 어딘가에다 써 놓으시고 이 세 가지는 케토산이라는 것을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제가 정리해드린 동그라미 3번 유형을 적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죠. 이름만 봐도 티가 확 나는 것들은 뭐 구조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이름만 갖고 대응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름만 갖고 해결이 안 되는 것들에 한해서는 우리가 특징적으로 무슨 작용기가 들어있는지를 조금 외워야지만 이 산화를 알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선생님들 그러면은 아까도 하나 조금 빠뜨리긴 했는데요. 만약에 이런 동그라미 1번 유형을 이용하시려면 선생님들께서 숙신산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숙신산을 이렇게 자세히 그리지는 못하더라도 뭐 정도는 기억해야 될까요? 숙신산 안에는 단일결합이 있는 물질이다. 어딘가 하나. 그 다음에 푸마르산은 적어도 푸마르산을 정확하게 그리지는 못하더라도 이렇게 그리지는 못하더라도 푸마르산은 어디쯤인가 이중결합이 있는 물질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숙신산, 푸마르산 딱 봤을 때 얘는 단일결합 특징이 있고 얘는 이중결합 특징이 있는데 우리 산화 유형 동그라미 1번에서 단일이 이중으로 바뀌는 건 산화라고 했으니까 너 산화 맞구나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의 생각의 과정이 그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동그라미 3번까지 오셨고요. 자, 여기 밑에 선생님들도 책에 있습니다. 위 반응들 중에서는 가역적인 게 있고 비가역적인 것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역적 밑줄 살짝 그으시고 양방향이라고 필기해 주시고요. 비가역적 밑줄 그으신 다음에 한방향이라고 필기해 주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 제가 젖산 왼쪽에 화살표, 피루부산 오른쪽에 이렇게 필기를 한 이상 젖산이 피루부산으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건 보장이 된 거죠. 이렇게 제가 써드렸으니까. 근데 이런 거 보시면 이게 궁금할 수 있어요. 교수님, 피루부산이 거꾸로 젖산으로 바뀔 수도 있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죠. 이거를 조금 어렵게 질문하는 방법이요. 이렇게 물어보셔도 돼요. 교수님, 이 반응이 역반응도 가능한가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역반응은 화살표가 거꾸로도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선생님 그러면 정반응 제가 만약에 네 라고 말씀드려서 정반응도 되고 거꾸로 역반응도 되면 그건 양방향이죠. 이 양방향이 가능한 반응 우리가 가역적 반응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제가 만약에 선생님들이 저한테 역반응이 되나요? 화살표 거꾸로가 되나요? 했을 때 제가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요 정반응은 되지만 역반응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걔는 방향이 한 방향으로만 진행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런 걸 비가역적 반응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제가
위에 있는 여러 가지 반응들 중에선 가역적도 있고 비가역적도 있고 무슨 말이냐면 정반응만 제가 알려드리는 화살표만 보장이 되는 경우들도 있고 어떤 경우는 역반응도 가능해서 거꾸로 진행도 가능한 양방향에 다 되는 것도 섞여 있어요. 이 말입니다. 선생님 그런데 이 설명을 드리고 나면 교수님 그러면 다 체크해 주세요. 거꾸로 되는 거 다 알려주세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공부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앞으로 진도를 나가면서 거꾸로 오는 게 가능한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은 그때그때 계속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요. 오늘 공부하실 때는 거꾸로가 올 수 있는지 없는지는 크게 관심 갖지 마시고 보이시는 대로 보장된 대로 화살표가 진행되는 것만 일단 오늘 연습하시고요. 제가 거꾸로 오는 거 앞으로 차차 말씀드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가 되면 히드록시기가 무슨 기나 무슨 기로 바뀌는 흔적을 남긴다고 아까 배웠죠? 자, 위에서 보셨는데요. 동그라미 2번 유형 히드록시기가 알데히드기로 바뀌거나 동그라미 3번에선 뭐였죠? 히드록시기가 케톤기로 뭐 제가 이제 2번, 3번 나눠놨을 뿐 둘 다 무엇이 남긴 흔적인가요? 산화가 남긴 흔적입니다. 산화가 진행되면 히드록시기였던 것이 알데히드기나 케톤기로 바뀌게 됩니다. 이런 흔적을 남겨요. 자, 그 말이고요. 산화되면 히드록시기가 알데히드나 케톤 바뀐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자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는데 어떤 히드록시기가 그럼 알데히드로 가고 어떤 히드록시기는 케톤기로 가나요? 자, 이것도 그냥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시죠. 자,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제가 이런 거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카메라에 들어오나요? 보이고 있나요? 제 스크린에 보이죠? 그쵸? 네. 자, 그러면은 자, 히드록시기를요. 제가 선생님들 이렇게 바꿔볼게요. 얘를 자, 이렇게 바꿨어요. 얘만 바꾼 겁니다. 이렇게. 요거도요. 얘를 바꿀게요. 아이고.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사실 가운데만 비교를 했을 때는요. 히드록시기가 이렇게, 히드록시기가 이렇게 바뀐 건 어떻게 보면 동일해요. 히드록시기 입장에서는 여기 이렇게 바뀐 것 뿐이에요. 그런데 주변 여건을 한번 보세요. 주변 여건. 이거는 좌우에 탄소 수소죠. 그러면 우리가 탄소 수소죠. 이럴 때는 이걸 합쳐갖고 무슨 기라고 부르죠? 알데히드기라고 부르고요. 이 경우는요. 주변 여건을 보니까 좌우가 둘 다 탄소죠. 제가 아까 이렇게 생긴 건 무슨 기라고 부른다고 했죠? 케톤기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요. 사실은 어찌 보면 동그라미 2번과 동그라미 3번은 되게 비슷한 거예요. 그냥 히드록시기가 그냥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근데 그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알데히드기라고 불러주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케톤기라고 불러줘서 뭔가 되게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되게 비슷한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죠. 동그라미 4번입니다. 자, 동그라미 4번은요. 두 개의 황화수소기가 만나서 이렇게 뭐 SS라는 요걸 우리가 이황화결합이라고 하니까 여기다 한번 써보실래요? 이황화결합 이황화결합을 하면 이런 것이 관찰되면 너도 산화되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나중에 좀 설명드리고요. 오늘은 요것만 설명드릴게요. 시스테인 두 분자가 만나서, 시스테인 두 분자가 만나서, 시스테인은 아미노산의 일종이죠. 시스테인 두 분자가 만나서 결합하면은요, 한 분자에 시스틴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자, 참고로 요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 우리가 어떤 물질에, 제가 이제 시스테인을 간략하게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 시스테인은 들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함황 아미노산이라고 해서 이 안에 황이 들어있고요. 정확히 말하면, 황화수소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안에. 자, 지금 이게 시스테인인데요. 이런 걸 뭐 자세히 못 봐도 괜찮아요. 여기 이거 보이시죠? 그렇죠? 황화수소기 보이시죠? 여기 황이 있기 때문에 황 아미노산이라고 하고 여기 황화수소기 보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그리지 않고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하고자 할 때
네, 시스테인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데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선생님들 이거나 같다고 봐주셔야 돼요. 이게 뭔가 요거를 보셨을 때 기존 시스테인에다가 SH기가 추가로 붙었다는 느낌이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SH기 같은 경우는 원래 애시당초부터 시스테인 안에 함유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SH기를 함유하고 있다는 걸 별로 강조할 필요가 없을 때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시스테인이 SH기를 가지고 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서 노출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로 붙은 게 아니라 원래 함유되어 있던 걸 노출시켰을 뿐이에요. 자, 지금은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노출시킨 버전으로 필기를 할게요. 자, 선생님들 요거 시스테인 두 분자가 만나서 하나의 시스테인으로 결합이 될 때요. 이런 식의 이게 어떤 반응이 생깁니다. 자, 시스테인 한 분자 또 시스테인 한 분자가 있는데 둘이 만나서 결합을 해서 한 물질로 바뀔 때 이렇게 돼요. 이렇게 결합이 일어나고요. 우리가 얘를 바로 시스틴이라고 하는 마치 두 배 사이즈가 되겠죠. 두 배 사이즈 한 물질로 바뀌었다고 해요. 근데 이때 보니까 어떤가요? 두 개의 황화수소기가 이황화 결합으로 바뀌어버렸죠. 제가 이런 거 관찰되면 무조건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산화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산화가 된 겁니다. 산화가 된 거예요. 선생님들, 산화의 기본 개념 정의가 전자가 주는 거잖아요. 한번 우리 이거 쉽게 셀 수 있어서 한번 세볼까요? 자, 막대기 생략된 거 제가 살리고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뭐 시스테인 같은 거 빼고 지금 뭐 차이가 나는 눈에 띄는 부분만 세보시면은요. 몇 개 보이세요? 하나, 둘, 셋, 네 개 보이시죠? 여기는 하나, 둘, 세 개 보이시죠? 줄었잖아. 산화 맞아요. 산화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그리고 여기는 좀 자세하게 그린 건데요. 뭐 여기까지는 그냥 구경만 하세요. 시스테인을 가장 정확하게 그린 거고요. 이게 바로 그 황화수소기 둘이 이렇게 다이설파이드 본드가 이황화 결합이고요. 두 개의 시스테인이 한 개의 시스틴이 된 거고요. 옥시데이션, 산화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냥 이거 한번 구경만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책의 밑에 부분을 제일 아랫 부분을 보시면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4번까지 해서 화살표를 기준으로 좌측 물질들은 전자가 많다, 전자 부자라는 느낌을 가져보시고 화살표 우측 물질들은 전자가 가난한 물질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런 방식의 공부가 우리가 산화를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선생님들, 우리가 개념 정의를 보면 산화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잃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왼쪽 물질들이 전자를 잃고 오른쪽에 된 거거든요. 이 전자는요, 선생님, 제가 아까 샌디 헨리 얘기할 때 돈에 비유했을 정도로 사실상 전자는 되게 귀중한 거예요. 진짜 되게 소중하고 귀중한 거라서요. 돈에 비유하는 게 허튼 소리가 아니라 진짜 전자는 그만큼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화살표에 제가 생각했을 때 화살표 좌측에 있는 것들이 전자를, 즉 돈을 잃고 우측으로 변한다고 하면은요, 좌측과 우측 중에 누가 더 부자였을까요? 좌측이 부자였겠죠. 저는 이 산화라는 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전자가 부자였던 물질들이 전자를 잃고 돈 측면에서, 전자 측면에서 가난해지는 현상을 저는 산화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자, 부자였던 물질이 돈을 잃고 가난해지는 것을 산화라는 현상으로 저는 본다. 되게 비유적이지만 되게 재밌고 이해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선생님, 그러면은요, 꼭 산화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원래 가난했던 물질이 어딘가에서 돈을 획득해 와서 부자 물질로 변하는 것을 위한 다른 용어가 있을 텐데 이때는 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들, 이 환자가요, 우리가 환급, 환수 할 때 들어봤던 것처럼 우리가 그 환이라는 말은 뭔가 얻는다는 느낌이 조금 있죠. 그래서 환원이라고 부르게 됐는데요. 가난했던 물질이 전자를 환수해서 얻어서 부자 물질로 바뀌는 현상을 우리가 환원이라고 불러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도 알아두시면 산화환원 공부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6페이지로 가셔가지고 자, 6페이지 와보시니까는요, 되게 또 되게 좀 뭔가 멋진 말이 있어요. 산화와 환원은 동시에 일어난다. 짝반응이 있다. 자, 이거 설명드릴게요. 자, 제가 산화는 방금 비유적으로 전자가 많았던 부자였던 물질이
가난해지는 형태로 바뀌는 것을 산화다. 물질이 가난해지는 게 산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선생님들 그러면 부자가 가난해지면 여기서 돈이 빠져나오겠죠. 우리는 이제 이 돈의 정체가 전자라는 거 알고 있지만 비유적으로 돈이 빠져나온다고 볼게요. 선생님들 돈은 소중하니까요. 이 생화학 마을에서는 돈은 소중한 것이니까 이렇게 부자가 가난해지는 과정에서 방출된 돈이요. 그냥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허공을 떠도는 일이 절대 없어요. 돈이 방출되면 누군가 가난한 물질이 즉시 와서 그 돈을 환수해서요. 부자로 변합니다. 자, 이 부자가 돈을 잃고 가난해지면요. 또 다른 가난한 물질이 즉시 와서 이 돈을 획득해서요. 부자 물질로 바뀌는 반응이 짝으로 반드시 일어납니다. 자, 뭐 이런 필기도 가능하고요. 선생님들 그냥 돈을 생략하면 어떤 필기도 가능하냐면 이렇게도 그려볼 수가 있어요. 부자가 가난해질 때 돈은 제가 생략해 볼게요. 가난한 물질은 부자가 된다. 이렇게 그려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금 이 화살표가 맞닿은 자리에서 여기서 일로 뭐가 넘어갔음을 짐작할 수 있나요? 뭐 돈이나 전자 같은 게 넘어갔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죠? 뭐 보통 이제 생화학 할 때 이런 그림을 많이 그리고요. 이렇게까지 자세히 그리지는 않아요. 이건 제가 이제 오늘 처음이니까 한번 그려드린 거고 보통 이런 식으로 많이 그림을 그립니다. 자, 요거를 말로 표현해 보면 선생님들 말로 표현해 볼게요. 가난해지는 반응과 부자가 되는 반응은 반드시 동시에 일어난다. 얘는 이 반응을 짝반응으로 반드시 가지고 있다. 요 말을 제가 좀 전문 용어를 써서 말을 해보면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소리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뭐 어떤 분자가 산화되면 가난해지면 다른 애는 반드시 이제 부자가 되어야만 하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 영양생화학을 공부하실 때는요. 어떤 물질이 산화가 될 때 즉 가난해질 때 방출된 돈을 누군가 와서 받아서 부자로 변하는 반응이 짝반응으로 반드시 일어나야 되잖아요. 영양생화학에서는 이 짝반응을 누가 해주냐면 우리가 조금 이따 배우게 될 조효소들이 그 역할을 해줍니다. 조효소들이 그 역할을 해줄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예상할 수 있냐면 부자 물질이 가난해지면 선생님들 조효소 중에서 가난한 조효소가 와서요. 그 돈을 받아서 부자 조효소로 바뀝니다. 누군가 가난해지면 누군가는 부자가 되는 거예요. 물질 차원에서 그러니까 우리 아까 뭐 아세트알데히드란 물질이 아세트산이 되면서 가난해지잖아요. 그럼 돈이 나왔을 거잖아요. 그럼 어느 조효소가 출동할까요? 가난 부자? 가난한 조효소가 출동해서 그 돈을 받아서 지는 부자 조효소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런 반응이 짝반응으로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이고요. 선생님들 꼭 물질이 꼭 산화만 되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자, 이것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어떤 물질이 가난했던 물질이 돈을 얻어서 부자 물질이 되고 싶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가난한 물질이 부자 물질로 바뀌고 싶어요. 그럼 조효소는 어떤 조효소가 출동해야 될까요? 부자 조효소가 출동해서 돈을 주고 자기 자신은 가난한 조효소로 바뀌게 되는 게 짝반응으로 동시에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조효소가 어떤 건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밑에 상자 보시면 그 두 줄 설명된 거 건너뛰시고 상자로 먼저 내려가세요. 이런 상자가 보이실 건데 자, 선생님들 궁극적으로 산화형과 환원형 같은 말에 적응하셔야 돼요. 궁극적으로. 근데 오늘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제가 조금 이렇게 여기다가 된이란 말을 넣어 드릴게요. 된. 오늘만 사용하시고 앞으로는 산화형, 환원형 하시면 바로 이렇게 의미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산화형은 산화가 된 형태란 뜻이고요. 환원형이란 말은 환원이 된 형태란 뜻입니다. 자, 선생님들 산화가 된 형태는 어떤 이미지일까요? 산화라는 건 가난해진 현상이잖아요. 그러면 조효소 중에서 산화형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 가난해져 있는 형태의 조효소, 이걸 우리가 산화형이라고 부르고요. 환원형이라는 건 환원이 되어 있는 형태라는 뜻이니까 마치 부자가 되어 있는 형태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좌측에 보이시는 것들이 가난한 조효소들, 우측에 보이는 게 부자의 조효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서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는 플러스가 있고 없고요. 여기는 이자가 있고 없죠. 이런 차이는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줄을 기준으로 봤을 때 NAD 플러스가 가난하네, NADH가 부자.
간환과 부자만 구분하면 돼요. 둘째 줄을 봤을 때 FAD가 간환, FADH2가 부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자주 나오는 질문인데요. 선생님께서 NAD랑 NAD 플러스랑 NADH를 꼭 시험 볼 때 구분해서 답을 써야 되냐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어떻게 대응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질문이에요. 우리가 니아신을 왜 섭취하는가 했을 때 니아신은 어떤 조효소를 구성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답을 하고자 할 때는요. 저는 그냥 이럴 때는 NAD만 씁니다. 왜냐하면 질문 자체가 가난한 조효소인지 부자 조효소인지 구분을 요구하고 있지 않아. 그럴 때는 뭐 니아신 왜 필요해? NAD 만들어야 되니까, NAD 구성해야 되니까, 이 정도로.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가난과 부자의 구분을 원하지 않아. 그러니까 저는 그럴 땐 중립적으로 NAD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이럴 수 있겠죠. 만약에 아세트 알데히드가 아세트산으로 바뀐다고 하는 이런 시험 문제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놓고 이 빈칸에 뭐 기억, 니은 한 다음에 여기 들어갈 조효소는 여기 들어갈 조효소 이런 거 물어봐. 근데 아세트 알데히드가 아세트산으로 바뀌는 거는 아까 배웠지만 동그라미 2번 유형의 산화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물질 차원으로는 부자가 되었어요. 가난해졌어요. 산화가 된 거니까. 물질은 가난해졌죠. 그럼 짝반응으로 조효소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들 답을 쓰실 때 가난한 게 부자가 돼야 되니까 반드시 여기에 빈칸이 뚫려 있으면 반드시 NAD 플러스, 여기에 빈칸 뚫려 있으면 반드시 NADH라고 써야지만 정답이고요. 그걸 헷갈려 버리면 답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가난이 부자인지 부자가 가난인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전자를 잃었느냐 얻었느냐는 구분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이 전자가 가난인지 부자인지를 구분을 해야 되는 자리는 저는 꼭꼭꼭 지켜서 NAD 플러스 아니면 NADH라고 답을 하고요. 구분이 필요 없을 땐 그냥 NAD라는 중립적인 이름을 사용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질문도 가능한데, 자, 이렇게 뭐 저는 그냥 심플하게 간단하게 NAD 플러스가 뭐 NAD로 DH로 바뀌는, 전 보통 이렇게 쓰는데요. NAD 플러스 NADH, 우리 책들을 보시면요, 요렇게 어렵게 써주는 책들이 있어요. 전공서 말인 거예요. 이렇게 쓸데없이 어렵게 한 거고요. 선생님들 이거는요, 그러니까 요거는요, 요거 무시하시고 슬래시부터 무시하시고 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 이걸 쓰지를 않을 거예요. 근데 뭐 빨강책 같은 거 보시다 보면 이게 가끔 보이거든요. 이거 뭐냐고 질문하시는데요. 얘나 똑같다. 보시면 되고, 시험 나오셔도요, 어려운 거 하지 말고 그냥 쉬운 거 하세요. 이거 쓰다가 실수할 수도 있으니까 요거 사용하세요. 자, 됐고, 자, 지금까지 배우신 거를 바탕으로 그 밑에 있는 퀴즈 하나만 풀어보신 다음에 우리 뭐 식사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퀴즈 1번을 아니군요. 선생님들 지금 요 상자 위에 두 줄이 있으니까 그거 설명하고 지나가야겠네요. 퀴즈 풀기 전에. 자, 우리 시험에 효소의 이름을 묻는 거나 조효소의 이름을 묻는 게 진짜 많이 나와요. 선생님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대부분의 문제가 그렇게 생겼거든요. 이 반응을 써주고 효소명을 말해봐라. 필요한 조효소를 말해. 이런 문제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효소의 이름을 정하는 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선생님 지금까지 우리가 한 작업이 뭐냐면 산화를 알아보는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을 바꿨을 때 산화가 남기는 흔적을 통해서 너 산화지 요거 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너 산화지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 이거에 관여하는 효소의 이름을 정하는 법을 배우시려고 하는 건데요. 천만다행으로 선생님 우리가 산화를 동그라미 1부터 4까지 4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공부하셨지만은요. 자, 오늘은 동그라미 4는 좀 뺄게요. 동그라미 4는 조금 어려워서 그건 나중에 할 거고요. 동그라미 1, 2, 3번에 한해서는 효소의 이름을 정하실 때 거의 대부분 기질 플러스 탈수소 효소라고 하시면 이름이 다 정해져요. 정말 천만다행이죠. 이 이름이 제각각이면 진짜 골치 아플 뻔했는데 천만다행으로 기질 플러스 탈수소 요소 그러면 됩니다. 제가 아까 왜 탈수소 요소라고 하는지 알려드렸죠. 전자 방출이 핵심이지만 수소가 같이 나가기 때문에 학자들이 그렇게 이름을 정해놨어요. 자, 그럼 몇 개만 연습을 해볼까요? 자, 여기서 하나만 연습해 보시죠. 자, 어떤 걸로 할까요? 자, 요 녀석 여기에 관여하는 효소 이름, 일단 산화 확인되었다 치고 숙신산 탈수소죠. 끝. 그 다음에 자, 여기서는 뭘 해볼까요?
자, 이계율로 바뀌었어요. 우리가 요 이름을 통해서 작용기를 확인하고 산화가 되었다는 걸 알아봤어. 그러면 산화가 확정되었으니까 산화에 관여하는 효소의 이름을 정하는 법은 기질 플러스 탈수소 요소 하면 된 거기 때문에 글리세롤 알데히드 3인산 탈수소 요소 끝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뒤에 보시면 한 가지 예외를 말씀드렸어요. 알코올 탈수소 요소를 제외하고 라고 말씀드렸죠. 그 한 가지 예외를 지금 말씀드릴 건데요. 선생님들, 우리가 알코올이 여러 종류가 있어요. 메탄올이라고 하는 거는 알코올 램프에 들어가는 알코올인데 그거는 마시면 사망합니다. 그거는 아무리 술이 고파도 메탄올은 드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술에 들어가는 성분은 에탄올이거든요. 이 에탄올이 산화를 거치면 아세트알데히드가 돼요. 근데 아세트알데히드는 산화를 거치면 아세트산이 되거든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는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효소 이름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요소 또는 아세트알데히드, 영어로 디하이드로게나즈 하면 효소 이름이 정해져요. 여기가 딱 하나 예외가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 에탄올 탈수소 요소라고 하고 싶잖아요. 에탄올 탈수소 요소가 아니라 알코올 탈수소 요소라고 하셔야 돼요. 이게 유일한 하나의 예외고요. 우리가 산화가 확인되면 거의 대부분 기질 플러스 탈수소 요소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선생님 이거 하나 해볼까요? 이거 하나만 해볼까요? 이게 우리가 아까 히드록시산이 케토산으로 바뀐다고 하면서 히드록시기가 케톤기로 바뀐 거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산화를 확정 지어 놨거든요. 산화 확정됐으니까 이 반응에 관여한 효소 이름은 젖산 탈수소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조효소 답하는 법. 자, 제가 사실은 이거를 위해서 아까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식으로 유형화를 구분을 시켜놨는데요. 자, 동그라미 1번에 관여하는 산화 반응을 보셨을 때는요, 우리가 이제 물질이 가난해지면 조효소는 부자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애초에 필요한 조효소는 가난했던 조효소거든요. 요게 조금 빨리빨리 들어오셔야 되는데, 물질 차원으로입니다. 물질 차원으로 부자가 가난해지는 게 산화예요. 이거의 짝반응은 조효소가 담당할 겁니다. 그러면 조효소 차원으로 어떤 조효소 출동? 가난한 조효소가 출동해서 짝반응이 되어야지 이 반응이 진행이 될 거예요. 둘 다 동시에 부자가 되거나 둘 다 가난해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선생님들, 우리가 지금 이름 짓고 있는 연습하는 게 산화에 대한 이름 짓는 거를 연습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조효소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면 항상 우리는 가난한 형태를 답으로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생님들 잠깐 필기 잠깐 해보시면은요, 어떤 시험 문제가 필요한 것은 물어보거나 또는 관여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이건 잘 안 물어보긴 하는데 생산된 것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거든요. 자, 필요한 것은, 관여하는 것은, 그러면 이거는 화살표 기준으로 왼쪽을 말하는 걸까요? 오른쪽을 말하는 걸까요? 이 질문은 왼쪽에서 답해달라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생산된 것은 이라는 질문은 화살표를 기준으로 오른쪽에서 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는 왼쪽을 말하는 것이고, 요거는 질문을 잘 확인하셔야 되겠죠. 이거는 오른쪽을 요구하고 있다. 이런 것도 필기 좀 해놓으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동그라미 1번 유형이면은 가난한 FAD, 동그라미 2번과 3번에 속하면 가난한 NAD 플러스를 답을 하면 된다라는 거 외우신 다음에, 자, 우리 퀴즈 풀고 끝낼게요. 자, 퀴즈 나갔습니다. 젖산과 피로부산이 나왔네요. 자, 저는 지금 그림을 통해서 젖산은 히드록시기가 있고 피로부산은 케톤기가 있다라고 보여드렸지만 시험 문제에서 이름만 제시하고 구조는 안 보여줄 가능성이 더 높아요. 선생님께서 얘는 히드록시가 있고 얘는 케톤기가 있다는 건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젖산의 특징으로 히드록시기 보유하고 피로부산 특징으로 케톤기 보유하고 있다를 우리가 암기했다고 쳤을 때, 히드록시가
케톤기로 바뀌었네. 이건 제가 제시했던 유형 중에 몇 번? 오늘 복습하면서 챙겨보세요. 동그라미 3번 유형에 들어가는 산화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그라미 3번이니까요. 어쨌거나 산화인 거 확인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이라고 물어봤으니까 화살표 기준으로 좌측 답해달라는 거예요. 자, 근데 뭐 효소는요, 좌측 우측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효소는요, 뭐 반응 전이나 후나 한결같다고 아까 배우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효소는 뭐 좌측 우측 구분이 없고요. 자, 일단 필요한 효소는 산화 반응인 게 확인되었으므로 알코올 탈수소를 제외하면 모두 다 기질 탈수소 요소라고 하면 되기 때문에 효소의 이름은 어떻게 답하시면 될까요? 젖산 탈수소라고 쓰시면 되겠고요. 이제 조효수를 답해 볼게요. 물질이 산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부자가 가난해짐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효소는 가난한 게 와서 부자가 되어야만 해요. 그럼 우리는 어쨌거나 선생님들 답은 이렇게 압축이 됩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야. 얘네들은 부자니까. 우리가 이 중에서 골라야지 되는 거겠죠. 자, 일단 물질이 부자에서 가난해지니까 조효소는 가난한 조효소가 부자가로 변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후보가 되는 것은 FAD 아니면 NAD 플러스가 후보가 될 거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제가 아까 조효소 정하는 법을 말씀드렸는데 동그라미 1번에 해당하는 것은 FAD, 동그라미 2번과 3번에 해당하는 것은 NAD 플러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답이 나왔네요. 답이 나왔네요. 젖산이 피루부산으로 바뀌려면 NAD 플러스가 NADH로 바뀌는 반응이 짝반응으로 반드시 일어나야만 됩니다. 선생님들 이것을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그죠? 자,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실 때요, 되게 다양한 그림 그리는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오늘 제가 첫날이니까 다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자, 선생님들 물질 변화를 직선으로 그린 다음에 투입되는 조효소를 곡선으로 표시를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처럼 위에다 해도 되고 아래다가 해도 상관은 없어요. 심지어는 둘 다 곡선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뭐 여기다가 젖산피루부산 NAD 플러스 NADH 하시거나 아니면 바꿔서 여기다가 젖산피루부산 한 다음에 NAD 플러스 NADH 둘 다 곡선으로 표현하셔도 알아보셔야 되고요.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거는요, 어디까지 알아보셔야 되냐면 선생님들 여기서 하는 말이나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젖산 더하기 가의 반응식에다가 뭔가 이렇게 이게 중심이고 측면에서 투입되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반응식에 한 줄에 다 같이 써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젖산 플러스 NAD 플러스가 피루부산 플러스 NADH로 바뀐다. 이렇게 쓰더라도 얘나 아까 제가 뭐 여기 적었던 거나 요거나 다 마찬가지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선생님들께서 이 질문 받아봤어요. 자, 교수님 지금 히드록시가 케톤기로 바뀌는 흔적 말고 아까 교수님이 뭐 단일 결합이 이중 결합으로 바뀌는 것도 흔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러시면서 여기가 단일, 여기가 이중이니까 이거 혹시 1번 유형으로 보면 안 되나요? 라는 질문도 받아봤어요.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렸을까요? 동그라미 1번 유형은요, 탄소와 탄소의 단일 결합이 탄소와 탄소의 이중 결합으로 바뀌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지금은요, 탄소와 산소죠. 이건 해당 사항이 거기에 없고요.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히드록시기가 케톤기로 바뀌는 동그라미 3번 유형으로 보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단일 이중만 보시고 FAD로 가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실게요. 자, 2번에 뭐라고 나왔냐면 여기 역반응이라는 말이 등장했네요. 위 반응은 역반응도 가능하다. 제가 차츰차츰 화살표 거꾸로 가능한지 말씀드리겠다고 했잖아요. 젖산피루부산은 역반응고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 이제 알려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젖산이 피루부산으로 바뀔 수도 있고 거꾸로니까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바뀌는 것도 가능하다. 역반응도 가능하므로 이것은 가역적 반응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문제는 거꾸로 반응인 피루부산이 젖산으로 바뀌는 것을 놓고 여기에 필요한 효소와 조효소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어요. 자, 아까 우리 그 1번 퀴즈에서 젖산이 피루부산으로 바뀌는 거는 가난해지는 거다,
전자를 잃는 거다. 근데 전자를 잃을 때 수소도 같이 잃어버리기 때문에 탈수소 요소다라고 부른다고 배웠죠. 근데 지금은 거꾸로를 다루고 있어요. 아까는 탈수소라고 했으니까 지금 효소 이름을 정할 때는 왠지 느낌상 이런 느낌 들지 않으신가요? 뭐 피루부산 수소 첨가 요소, 왠지 거꾸로니까 그런 것도 가능해 보이지만, 근데 여기 어떤 비밀이 담겨져 있냐면, 선생님들, 우리 생화학자 분들이 이걸 알게 되었어요. 이거를 젖산을 피루부산으로 바뀌게 도와주는 효소